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서 국민과의 이런 소통 행보를 좀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간담회 내용 갖고 여러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오늘 나온 대통령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원인은 무엇일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이 간담회부터 직접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여성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방안,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 중독류 재활센터, 지금 현재는 2곳밖에 없거든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님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국민과의 간담회에서는 연금과 노동, 교육 이 3대 개혁 문제와 관련된 국민 패널 100분과 또 이 관련된 사회부처 장관들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여기 좀 있었죠. 자, 이 얘기 잠시 뒤에 조금 더 하고요. 지지율을 보니까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3%포인트가 좀 올랐습니다. 자, 왜 올랐을까? 이유를 좀 들여다봤더니 긍정평가 부분에서는 역시 이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듯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 또 공정정의 원칙, 뭐 이런 응답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부정응답도 좀 높기는 합니다. 뭐 부정응답은 역시 뭐 불통이라든지 독단 이런 응답이 좀 있습니다. 기존과 크게 다른 바는 없는데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들이 좀 눈에 띄웁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출근길 문답은 안 해요. 도어 스태핑은 이제 안 하기로 했고 대신에 이렇게 간담회, 굵직한 간담회 그리고 정책적으로 강력한 대응들, 화물연대 파업도 그렇고 이런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보수층한테는 중도 보수층한테는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강력한 노조 대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 강력한 노조 대응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점이 국민들에게 잘 부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사태죠. 그러니까 그런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련의 어제 있었던 그 국민과의 소통까지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반영이 거의 안 됐을 것 같긴 한데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어떠한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지금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들을 대수술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나 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느 곳이구나라는 걸 국민들께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정체성이 국민들께 각인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뭐 지지하지 않다, 지지한다를 떠나서 무엇을 하겠구나 그 부분을 알게 되니까 국민들이 지지하는 부분들이 더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위원장님, 더 고민정 최고위원조차도 어저께 이 국정과제 점검회 사회 분야, 이제 경제 분야는 지난번에 했으니까요. 어제 사회 분야는 잘했고 이제 뭔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뭔가 일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긍정적 평가를 내놨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동안 하도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게 없다 보니까 그 어제 처음으로 국정과제 회의를 했잖아요. 처음은 아니죠. 지난번에 비상경제 점검회를 또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정과제 120개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그걸 추진할 것인가를 가지고 첫 회의를 했는데 국정과제 분야만 놓고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 또 바깥에는 외교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언행 또 이태원 참사 대통령 집권하셔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비전을 제시를 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한테는 또 설득도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행사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까지 떨어졌는데 뭐 30% 중반대가 상승이라기보다는 회복이죠, 회복. 48%로 집권을 했는데 투표율을 제외를 하면 한 36% 정도가 그 당시에 대통령한테 투표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온 겁니다. 집 나간 집토끼가 이제 적을 침으로써 내부를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 추이나 이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항목별로 이게 이제 큰 카테고리로 묶여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정책이 이 지지율 상승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뭐 노조 화물연대 파업 대응 또 이런 국정과제 점검회 또 하나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중요한 행보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지우기, 문케어를 비롯해서 그렇죠. 문케어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또 탈원전도 있었죠. 문케어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네. 그 이제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있을 때 낸 보험료가 뭐 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네. 이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당시 이제 직원들 월급 많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월급을 낮췄기 200만 때문에 원을 또 이제 검찰총장이 남편이 됐을 때는 이제 수입이 없었으니까 뭐 그렇다라고 이제 해명은 내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케어 지우기도 또 탈원전 지우기도 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건가? 근데 저는 좀 이제 그 정보가 국민들께 정확하게 예. 전달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예. 이제 소폭 상승인 셈이긴 한데 예.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세력이 60%가 56%. 공고하게 있다. 예. 그러니까 56%죠. 그러니까 예. 이 흔들리지 않는 반대층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정책 대응 이런 게 필요한데 예. 과연 그게 이루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그 언론 보도가 화물연대 같은 경우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끊임없이 경제 위기, 그러니까 근데 뭐 지나가는데 도로 위에서 갑자기 기름이 없어서 주유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을 했었을 걸로 보고요. 실제로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좋아질 거라고 응답한 게 13%밖에 되지 않고요. 예.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60%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여론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동시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모 최은순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 나왔죠. 예, 대법 무죄 판결이 어제 나왔죠. 예. 그런데 22억 9천이나 되는 큰 돈과 관련한 부당수고 문제를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 어떻게 제기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도덕적 해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 예. 의료 쇼핑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1년에 수천 번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좀 제대로 평가를 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또 좀 잘 예. 중증 질환이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좀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2019년도 다빈도 의료 이용 현황을 보면 많이 간 분이 있어요. 20대 남성이 1년 동안 3,058번 갔는데 이분 딱 한 명이거든요. 예. 그리고 2,000번 이상 간 사람 딱 2명이에요. 그리고 2021년 통계를 보면 500번 이상 병원에 간 사람이 전체 532명 이런 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되는데 물론 이런 의료 쇼핑을 하는 분들은 문제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잘 설명드려서 이렇게 할 필요 예. 없다라고 설명은 해야 되지만 대부분 이런 분들이 중증 장애인이거나 발달 장애인이거나 노인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약자 동행, 약자 복지 이런 노선에 부합하는 거냐 이런 예.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문케어를 놓고서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의료계에서도 이제 좀 상반된 여론이 좀 계속 있습니다. 뭐 발언 얘기해야죠. 드려야죠. 예, 예. 아니 뭐 장 다른 얘기 안 기자님이 하고요. 굉장히 길게 얘기했으니까. 문케어 뭐 수천 번, 1년에 수천 번 진료받으신 분 중에는 또 많이 진료받으신 분 중에는 많이 아프신 분, 뭐 노년층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윤 정부의 약자와의 예. 동행 그것과 뭐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론 개개인의 사정은 있을지라도 우리 의료보험 체계가 이것까지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다면 그리고 또 과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보장을 한다면 결국은 영속성이 깨진다. 예. 무슨 돈으로 이거 의료보험을 운영할 거냐. 이 생각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과 정치적인 또 뭔가를 연결을 시켜서 자꾸 폄훼를 하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화물연대 노조 파업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핵심 정책들 탈원전, 문케어 지우개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지율이 같이 오르고 있는 동일시 현상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조금 다른 분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앞서 이제 잠깐 한동훈 장관, 법무장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사실은 국민 패널 100분으로부터 사회 분야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사회부처 장관들이 당연히 배석해야죠. 특히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참석해야죠. 근데 대통령이 일부러 한동훈, 이상민 장관을 저 자리에 데리고 나온 건가? 아니면은 그냥 당연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고 자연스럽게 발언권을 얻어서 한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선 약간 생각하시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학의 변호사님,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 참 많이 떨린다. 야당 의원들은 많이 상대했는데 기자들은 많이 상대했는데 직접 국민한테 질의를 받고 거기에 답하는 한 장관의 모습은 나중에 마치 정치인이 돼서 그렇죠? 토론회 같은 데 나갔을 때 혹은 대선 후보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뭐 그런 것도 조금 연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 좀 신선하게 접근된 게 예. 역대 정부에서 국무위원이라든가 뭐 행정각부 장관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대통령과 함께 나와서 뭐 질문을 받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어떤 공직자로서 그냥 질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건조하게 예. 답변하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라든가 대변인이 설명하는 형식인데 어저께 한 장관의 모습은 약간은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반 정도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발언하는 모습. 예. 왜냐하면 국민을 본인이 언급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한 장관은 뭐 인지도는 굉장히 높고 어떻게 보면 지지율 정치인으로 지지율도 굉장히 높지만은 예. 선출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그런 모습이 봐서 이제 좀 신선했다, 좀 이례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마스크 벗은 본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자들 앞에서 야당 의원들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또렷하게 마약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근데 마약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마약 수사를 검찰이 아니라 이제 경찰이 전담하다 보니까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가요? 한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요. 예.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검찰 출신이시니까 원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소재로 해야지 어떤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좀 예. 소통이 되고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까 고민을 하셨을 텐데 뭐 화물연대 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마약을 끊은 것이 일단 첫 번째로는 심각하긴 심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작년만 해도 마약 사범으로 지금 입건되고 수사받는 사람이 16,000명에 달해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지금 뭐 이게 대통령께서 또 가격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싸다. 싸다는 예.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어쩌면 이거를 판매하고 생산하고 내지는 직접 이용하는 측에서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가격이 높아져야지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예. 근데 요새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것이 단적으로 이제 전자담배 비슷하게 액상 대마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일주일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통 한 2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한편으로는 마약을 2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어 일주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장관께서 지적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약의 심각성을 굉장히 강조한 예. 측면도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이전 정권에서 이 마약 관련 수사를 검수완박 비슷하게 수사권 조정을 해서 좀 삭제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문제 조건을 비판하는 또 메시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마약 값이 싸졌다고 하는데 또 일부 마약은 또 엄청나게 가격이 좀 올랐고요. 이거 뭐 저희가 마약 홍보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 인터넷에서 20만 원 마약 이렇게 검색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한 장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어제 간담회 자리에는 이상민 장관도 좀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회의만이 통과돼 있고 대통령이 거부한 상태죠. 자, 버젓이 어제 토론회 간담회 자리에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 행안부 장관 나오셨나? 그러면 이 기업 이전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행안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그 기업과 정경련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 언론 매체가 의뢰해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이 거부권 행사가
잘못한 결정이라는 여론조사 응답이 58.6%예요. 뭐 대통령이 저걸 모를 리는 없었을 거예요, 여론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상민 장관을 데리고 나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일부러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한동훈 장관처럼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나온 건가요? 어제 저 자리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빠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 분야니까. 네, 아무리 예.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민 장관이기 때문에 뭐 참석하는 건 당연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국민의 과반이 이 해임 건의안을 불수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예.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아마 받아들이시기에 왜 빨리 문책을 안 하느냐 이 점에 방점을 찍으신 거고 정부와 또 대통령의 입장은 문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 예. 소재를 정확히 한 후에 문책을 해도 그때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 차이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입장이 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사이의 시점의 간극에 따라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진상조사 후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처벌이든 뭐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제 거부권 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뭐 여론조사 비율은 이렇게 약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성윤 지금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검찰 내에서 깊은 갈등 관계가 있었죠. 지난 정부에서. 오늘 검찰에 출두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직접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실이 판결로 확인되자 프레임을 전환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의 장식으로 특정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찍어내기 고복스러운 해서 중대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닐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예, 이성윤 지금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꽤나 잘 나갔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법무장관은 완전히 대척점에 사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편이었단 말 쓰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쪽과 같이 이제 한 흐름으로 있었고 그 반대의 흐름에 이제 윤석열, 한동훈 이 흐름이 있었죠. 오늘 작심하고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다. 찍어내기와 관련해서 MBC 쪽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서 눈에 뵈는 게 없냐 막 이렇게 이제 소리를 쳤고 당시에도 검찰총장이었던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질책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 세부적인 얘기를 오늘 이제 꺼낸 건데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당시에 이 사건은 이제 채널A 그 기자는 뭐 국민들께서는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혐의 처분된 부분입니다. 사후적으로 예, 이제 무혐의. 사후적으로, 예. 그리고 그 당시 한동훈 장관도 한동훈 이제 장관이 아니죠. 그 당시 연구원이었죠. 예. 연구위원이었죠. 한동훈과 그 채널A 그 사건에 관련된 기자들은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이것들을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소위 말하는 오더를 받고 예. 이걸 시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았죠.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거 관련해서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성윤 그 연구위원이죠. 연구위원이 한 발언은 이 사건과 글쎄 그렇게 큰 관여가 있는 발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저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당성의 문제 그 당시에 그리고 사건을 개입하려고 했다는 거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그런 모습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뭐랄까요 보호라 그럴까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그 당시에 채널A 사건이라든지 특히 MBC 제보받은 예. 그 제보를 통해서 MBC에서 먼저 기사가 나가고 이랬던 것들 서로 조율된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하는 협업된 것이 아니냐라는 예.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언론과 국민들 모두 다 의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윤 전 지검장 그리고 지금 연구위원은 성실하게 검찰 조사 응하고 예. 그리고 관련해서 사실관계 파악하면 되지 굳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저격함으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그런 지지를 받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한 저런 제스처를 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보여집니다.
김 변호사님, 이제 사건을 조금 한번 간략하게라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채널A 사건이 있었죠. 한동훈 법무장관과 채널A 기자가 이렇게 서로 뭔가를 해서 의혹을 터뜨리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MBC와 오히려 권력이 유착 관계여가지고 그 사건을, 채널A 사건을 보도한 그런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었죠. 한쪽은 수사를 하고 한쪽은 수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윤 지검장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자,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런 어떤 언론과 검찰이 유착해서 수사를 했다, 예. 수사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의혹이 맨 처음에 불거졌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뭐 언론사 이름을 말씀드리면 처음엔 채널A가 문제된 거였고, 예. 그다음에는 왜 MBC랑 그 제보자 쪽이랑 연결된 것 아니냐, 내지는 예. 그 당시 뭐 민주당 쪽에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제기됐고 서로 간에 공방이 있었죠. 예. 근데 당초 처음에 검찰이 내지는 중앙지검이 이제 수사한 것은 당연히 이제 채널A와 그 당시 이제 검찰 한동훈 장관. 한동훈 이제 예. 그 당시 검사장이었죠. 이제 유착 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예. 지금 이성윤 그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죠. 지금 되게 억울함 내지는 모멸감을 토로하는 것은 그 당시 자신은 그 한 검사장과 이 기자 간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그 검찰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우회적으로 이 이성윤 당시 지검장 입장에서는 뭐 모욕감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뭐 압력을 행사했다.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생각은 들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이 수사에 방해했다, 내지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하나의 또 징계 사유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죠. 예, 징계를 받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이 관련된 수사 기록들이 어떻게 대검 감찰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오늘 수사받는 쟁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는 수사를 하면서 이거는 한동훈 검사장의 당시에 어떤 통신 내용 이런 것들을 영장을 발부받아서 자료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대검 감찰에서 요구하더라도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건 통신비밀법 보호 위반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료가 넘어갔어요. 예. 그럼 넘어간 데 있어서 지금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관여 내지는 뭐 이렇게 압력을 행사한 거냐, 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겁니다. 저는 뭐 이 사건은 뭐 지금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어떻든 간에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걸 더 지켜봐야겠고요.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어떻든 간에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총장이었고요. 예. 그럼 본인이 총장이 어떤 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지검장의 위치라면은 그 당시에 본인의 어떤 위치에서 뭐 정당에 대응을 하거나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저 들거든요. 얘기를 당시 했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평검사도 검사장이 이렇게 수사에 뭐 관여하거나 뭐 이렇게 모욕을 주게 되면 평검사도 독립된 행정관청이니까 소신껏 수사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분이 지금 몇 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화를 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지는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예. 네. 당시에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런 식의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중앙지검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자신의 상관인 검찰총장을 고발했어야 그게 된다. 2020년에 벌어졌다면은 전 진역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게 간에 맞다. 중앙지검장으로서의 위상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3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시죠. 더군다나 수사받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알겠습니다. 하십니까? 예. 이건 뭐 정치적인 지형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지금 뭐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오늘 이성윤 중앙지검장 역시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좀 칼을 좀 꺼내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49제입니다. 그렇죠? 이 이태원 참사 49제인데 조금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언급이 있었고 또 한덕수 총리의 출입기자단 백브리핑 관련된 발언 때문에 조금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49제 직접 화면으로 잠깐 보고요. 한덕수 총리의 얘기 그리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얘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행할 동생입니다.
우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좀 본인이 필요에 따른 생각이 좀 더 좀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을 한 12구 참사 생존자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파렴치합니다. 누가 158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도록 방치했습니까? 바로 정부입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예, 한덕수 총리의 발언의 맥락을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친구들을 떠나보낸 한 10대 고등학생이겠죠. 이 생존자께서 극단적인 좀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총리의 입장 표명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굳건하고 이렇게 심지가 약해서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거냐? 왜 본인의 나약함 쪽으로, 이 상처받은 사람들 스스로의 나약함으로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느냐?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이게 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얘기인데, 정말 총리는 그런 의도로 말했다고 해석하세요? 총리의 언행을 보면은 예. 총리로서의 그 공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현재의 심리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 그 유가족들 사구제를 앞두고 있고, 또 많은 그 유가족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의 처벌, 사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예. 정부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또 저런 안타까운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란 말이에요. 예. 그 죽음이 있다면은 정말 정부로서 통탄할 일이다. 너무도 사죄의 마음으로 표현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민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예. 어린 그 학생이 생존했는데 그 치유를 못 받아서 정부가 또 한 번 부재한 거죠. 그랬다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총리로서는 통탄의 어떤 책임감이 있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좀 더 굳건했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이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총리의 기능 상실입니다. 자리에는 있어도 예. 기능을 못 해요, 저 양반이. 예.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국무총리로서뿐 아니라 어른으로서 그런 큰 일을 당한 거는 사실은 뭐 나이를 떠나서 누구나 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같이 갔던 친구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예. 본인만 생존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 아니라 누구라도 저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지켜주지 못했던 것, 더 스스로 먼저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그지없이 표현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분은 유족들과 국민들께 심심한 유감과 사과의 표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창원시 시의원이 이른바 SNS에 잘못된 글을 올려서 크게 이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같은 당의 김해시 의원이 김민아 의원에 대해서 힘내라, 파이팅, 유족에겐 사과하지 말라라, 이런 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나라고 하다 죽었냐라고 하는 이름 창원시 김민아 의원이 뭐 사과를 했어요. 공인인 줄 모르고 했다, 뭐 이런 식의 또 사과도 했고, 그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 옆에 이제 김해시, 창원하고 김해하고 옆에 있으니까 그분은 파이팅 이러시니까. 예. 저런 분을 공천을 한 저희 당 입장에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은 아마 이 참사를 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하고 예. 유가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마음하고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참사는 참사대로 유가족 희생자분들에 대한 마음은 당연히 슬프게 가져야 되는 것인데 예. 그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이걸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이걸 막 혼동하면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고 예. 또 한 분은 이걸 따라서 또 뭐 더 힘을 내라고 하고 지탄 받아야 될 일이고 당에서 무슨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굳이 민주당 쪽 얘기는 안 들어도 되죠. 예, 비슷한 이제 아마 뉘앙스일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